환경에 의한 환경을 위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기는 GP지기 초대석입니다. 안녕하세요. 팟캐스트 GP지기 초대석입니다. 대한민국 곳곳에서 환경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분들을 모시고 진솔한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위기입니다. 오늘 한스쌤 소개가 약간 본소식을 내포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제가 두 개의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나연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 본소식을 예고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오늘 새로운 진행자랑 같이 녹음을 하고 있는데 제 자리를 뺏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소중한 제 자리를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제가 병가를 다녀온 사이에 새로운 진행자분이 섭외가 된 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청취자분들도 일교차가 심한데 간절기에 잘 챙겨 먹고 거리 두기 유지도 잘 하면서 허리도 펴시고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허리는 지금 제가 폈네요. 네, 들으실 때마다 한 번씩 펴주세요. 네. 오늘은 3월 11일이죠.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지 정확하게 10년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은 초대 손님 두 분 중 한 분을 먼저 모셔보려고 하는데요. 주제가 주제인 만큼 눈치를 채신 청취자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한스쌤이 그 자리에 위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기도 한데요. 그린피스 유니버스 최다 출연자죠. 장마리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캠페이너 모셨습니다. 마리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한스쌤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후쿠시마 10주년 업무들로 바쁘기 때문에 욕심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기후에너지 캠페이너 장마리고요. 오늘 저의 목표는 울지 않기입니다. 울지 않기라는 게 먹먹하네요. 네, 그러네요. 근데 마리쌤 얘기해 주셨지만 진짜 굉장히 바쁜 한 달 보내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이게 다 끝나간다는 게 참 믿기지가 않을 정도인데 오늘이 11일이잖아요. 네. 내일 12일에 저희가 또 깜짝 준비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어서 이 팟캐스트 들으시는 청취자 여러분, 내일 12일 오전 11시 저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떤 걸 준비했는지 꼭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녹음을 제가 정말 많이 기다렸어요. 저에게는 큰 의미가 있는 날이에요. 오늘 저희가 모신 또 한 분의 초대 손님을 저는 몇 년 전에 처음 봤거든요. 근데 이분이 전해주시는 말씀들을 들으면서 정말 꼭 탈원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저도 오늘 시간이 참 기대가 됩니다. 아무래도 정말 청취자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는 얼른 방송 광고 듣고 또 한 분의 초대 손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만 쇼호스트 똑이에요. 오늘 소개할 제품은 바로 크릴 오일입니다. 요즘 사람에겐 필요 없는 크릴 오일 찾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남극의 펭귄과 고래의 주식인 크릴, 먹지 말고 양보하세요. 크릴 보호와 함께 전 세계 바다의 30%를 보존하기 위해 지금 바로 인터넷 검색창에 그린피스 해양 보호를 검색해보세요. 네, 오늘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지 10년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 초대 손님이 두 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원전 사고 당시 후쿠시마에 거주 중이셨고 지금은 또 청소년 탈핵 활동가로 활동 중이신 칸노 한나님을 모셨습니다. 한나님, 저희 청취자분들에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푸른꿈 고등학교 3학년 칸노 한나라고 합니다. 현재 청소년 탈핵 운동가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한나님께서 이렇게 깜짝 출연을 해주셔서 굉장히 놀랍고 또 반가워하실 것 같아요. 한나님께 먼저 어려운 발걸음 해주신 데 대해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한나님께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 이 팟캐스트 출연 제안에 응해주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원래 학교나 환경축제 등에서 탈핵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해왔는데요.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를 해오고 제 이야기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핵 발전에 대한 생각이 바뀌거나 탈핵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셨기 때문에 이번에 출연 요청을 받아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다, 이야기해주고 싶다는 생각으로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한국말을 저보다 잘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한스쌤이 얘기 안 하셨으면 눈치 못 채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한국에 오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건가요? 제가 고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한국에 와서 2년 지났어요.
혹시 한국에 오신 특별하신 이유가 있나요? 제가 초등학교 때 처음으로 한국에 왔는데 그때부터 한국에 관심을 가지게 돼서 언젠가 한국에 살고 싶다는 꿈이 생겼어요. 그래서 네. 중학교 3학년이 됐을 때 유학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시면은 그 사고 이후에 한국에 오시기 전까지는 그러면 어디서 거주를 하신 건가요? 계속 후쿠시마에 있다가 핵발전소 사고 때문에 초등학교 2학년 때 교토로 이사를 했고 중학교 2학년 때 부모님 직장 때문에 시마네로 이사를 해야 돼서 잠깐 거기서 살았습니다. 지금 제가 다니는 학교가 기숙사 학교라서 부주에서 살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다시 교토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교토 하니까 또 마리쌤 에피소드가 하나 있다고 하신 게 기억이 나가지고요. 근데 아마 저랑 비슷한 경험하신 분들 있으실 것 같아요. 분명히. 저만 이럴 리가 없잖아요. 제가 교토에 갔을 때 나라에서 사슴공원을 방문을 했어요. 근데 저희가 사실은 그때 구마모토라는 지역도 큰 지진 피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그곳에 지역사회랑 피난민들 방문을 한 일주일 정도 하고 나라에 거칠 일이 있어서 나라를 갔던 건데 사슴공원의 입구에서 정말 너무 인상이 좋은 어머님이 정말 맛있게 생긴 과자를 파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안 그래도 와 이제 관광이니까 하루밖에 없으니까 즐겨야지 이러면서 과자를 엄청 맛있게 먹었는데 중간에 딱 갔더니 어린 학생들이 사슴한테 그걸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알고 보니 사슴 먹이를 그렇게 맛있게 먹은 거였다. 나라나 교토 얘기를 딱 하면 저는 그 사슴 먹이를 제가 맛있게 먹은 거랑 벚꽃 생각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과자가 굉장히 비건이었겠네요. 아, 그걸 확답할 수가 없는데 맛이 굉장히 독특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한국에서 가셨던 분들 중에 저와 같은 실수하신 분들 댓글 남겨주세요. 댓글로 제보 부탁드립니다. 네네. 정말 같은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으면 저희가 바로 다음 에피소드에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나님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굉장히 어려운 발걸음을 해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후쿠시마 원전사고 당시를 떠올리시기 힘드실 것 같아서 굉장히 조심스럽기도 해요. 원전사고 당시 한나님과 또 가족분들이 후쿠시마에 거주하고 계셨다고 들었는데 그 당시의 상황은 좀 어떤 상황이었나요? 네, 통일본 대지진이 일어난 그날 3월 11일은 아버지는 회사에 계셨고 어머니와 언니 그리고 저는 초등학교에서 부모님과 선생님의 상담이 있는 날이어서 셋이 같이 학교에 있었어요. 저는 지진이 일어났을 때 친구들과 학교 간단에서 놀고 있었는데 진동을 느껴서 바로 선생님한테 달려갔어요. 저는 아주 혼란스럽고 반심한 상태여서 눈물도 안 나고 지진이 멈출 때까지 가만히 있었습니다. 학교 내에는 천장도 무너지고 책상도 넘어져 있었고요. 밖에는 신호가 무너지고 땅도 갈라지고 없어진 곳도 있었어요. 집 안에 들어갔는데 방에 있는 가구는 쓰러지고 식기는 떨어져서 깨진 상태여서 그날은 집에서 지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제 할머니 집은 저희 집보다 안전해서 그날은 할머니 집으로 가서 보내기로 했어요. 핵발전소 사고는 그날 TV 뉴스를 보고 알게 됐던 것 같습니다. 사고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는 그냥 발전소가 폭발을 했다는 인식만 있었던 것 같아요. 사고 나기 전에는 부모님도 핵발전소에 대한 관심과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 사고가 반사능이 반출되고 매우 위험한 사고였다는 것을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원전 사고가 발생했다라는 사실은 조금 뒤늦게 뉴스로 접하신 거네요. 아, 네네, 맞아요. 저희도 그때 뉴스 들으면서 깜짝 놀랐었는데 마리쌤 혹시 사고 당시에 정확한 규모나 피해는 어느 정도였었나요? 네, 저희가 보통 동일본 대지진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규모가 9.1 수준의 지진으로 정말 큰 지진이었고요. 일본도 역시 근대 역사상 가장 큰 지진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시다시피 지진 이후에 거대한 쓰나미가 발생했고 제가 후쿠시마 방문했을 때도 근처에 이와테에 있는 어협동조합을 만났었는데 당시에 그쪽 바다에 40m 넘는 해일이 닥쳤었대요. 이 지진으로 지구의 자전축이 약 20
10cm 가량 움직였다고 하니까 그 규모를 짐작해 보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저도 말씀드린 대로 일본의 구마모토에서 대지진을 어떻게 이겨냈는지, 그리고 지진에 준비하기 위해서 이런 체험 공간을 가지고 있어서 방문을 했었는데, 이렇게 기구가 있어서 그 위에다가 진도 5, 6, 7 이렇게 지정을 할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근데 일단 규모 4를 지나면 몸이 저절로 흔들리고, 5를 지나면 가만히 서 있기가 어렵고, 7이 되면 어딘가에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모든 게 다 거꾸로 떨어져요. 내 몸을 어디 고정시키지 않으면 몸이 여기저기 막 끝에서 끝으로 부딪히게 되는, 견딜 수 없는 수준인데, 그 기구는 규모 9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어마어마한 흔들림이죠. 근데 아시다시피 당시에 원전에는 총 6개 원자로가 있었고 그 중에 1, 2, 3호기만 정상 가동 상태였는데, 어쨌든 그 6개 원자로 다 가동 중이던 가동 정지 중이던 원자로를 시켜야 되니까 끊임없이 전기 공급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비상 발전기가 이제 지하에 있었는데 가동을 하다가 해일이 닥치면서 침수 때문에 전기 공급을 할 수가 없었고, 그리고 이 당시에 사실 이동형 발전기를 운반하는 중이었지만 다들 피난을 하시니까 인파 때문에 교통 혼잡으로 제때 도달할 수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1, 4호기, 그러니까 4개의 호기 원자로가 수소 폭발하는 결과를 낳았죠. 당시에 바람이 그 원전의 북서방향으로 불었는데 이게 통상 부는 바람의 방향은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북서방향 지역의 시민들한테 피난 지시를 하는 게 굉장히 늦어진 거죠. 실제로는 저희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미 15일부터 방사성 낙진이 원전 북서방향을 심하게 오염을 시켰고, 저희 그린피스가 지난 10년간 꾸준히 현지 조사를 진행한 지역이 바로 이 원전 북서방향에 위치한 오쿠마, 이타테, 나미에 지역입니다. 네, 마리쌤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정말 규모 9의 지진은 저도 경험해 본 적도 없을 뿐더러 좀 상상하기도 어려운 그런 정도의 규모일 것 같아요. 원전 사고 당시에 우리나라 언론들도 정말 너나 할 것 없이 앞다퉈서 이 소식을 보도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당시에 일본 언론은 또 어떻게 보도를 했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일본 정부가 위험한 상황이 아니다, 괜찮다는 말을 계속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저희 가족을 포함한 대부분의 주민들이 그 말을 믿고 별 걱정 안 하고 지냈습니다. 반사능이 반출되고 위험한 상황이라는 사실을 점점 알게 되고 나서는 다들 긴장감을 가져서 밖에 나갈 때는 마스크를 잘 끼고 실내에서는 창문도 안 열고 거의 집에서만 지냈습니다. 그러면 일본 정부는 원전 사고 당시에 괜찮다 이렇게 좀 네네. 주민분들을 안심만 시킨 거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정말 진심으로 그걸 믿고 주민들은 걱정을 안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정말 위험한 상황이라는 건 언제 어떻게 알게 되신 건가요?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분들이 운동을 하면서 점점 다른 사람들도 알게 됐던 것 같아요. 정부가 이렇게 위험하다고 대피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위험성을 알고 있던 주민분들끼리 이렇게 서로 공유를 하면서 알게 되시는 건가요? 네네, 맞아요. 제가 가장 안타깝고 또 분노하는 지점인데요. 기록마다 다르지만 사고 당시에 일본 정부가 원전으로부터 5km, 10km 정말 작은 반경 안에 있는 주민분들에게 먼저 피난 지시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20km 안에 피난 지시를 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렸거든요. 근데 그린피스 서울사무소가 2013년도에 부산의 강환대교 위에서 3박 4일을 머무르는 비폭력 직접 행동을 했던 적이 있어요. 네네. 당시에 저희가 그런 퍼포먼스를 한 이유가 부산의 원전 사고 시 피난 구역이 8에서 10km 수준이었거든요. 그런데 고리 원전에서 30km 반경 안에 사는 주민분들은 340만 명이 넘어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근데 후쿠시마는 당시에 30km 근방 거주민이 30만 명 수준이었대요. 그래서 그린피스의 요구는 사고 시의 비상계획구역을 최소 30km로 확대하라는 촉구였는데, 저희의 비폭력 시위 이후에 부산시가 20km로 확대하는 성과가 있긴 했지만 여전히 굉장히 부족하고요. 그렇죠.
미국이나 벨기에 같은 나라들은 최소 30km에서 80km까지 기본적으로 원전 사고가 나면 비상계획 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피난 대책을 세우는 지역이에요. 이것도 최소인 거잖아요. 기본적인 기준인 거죠. 근데 이제 사고 10년이 지났지만 원전으로부터 60km 떨어진 후쿠시마 시내에서도 핫스팟이 정말 쉽게 발견되는데요. 핫스팟은 고선량 방사선 지점이라고 해요. 그래서 주변에 방사선량이 없어도 바로 한 발짝만 옆으로 가면 평균적으로 시간당 1마이크로시버트가 나오는 수준인데 핫스팟에 가면 한꺼번에 시간당 90마이크로시버트가 나온다. 굉장히 고선량 지점인 거죠. 실제로는 100km 넘는 지역까지도 방사성 물질이 이동한다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사고 당시 일본 정부는 주민분들에게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리고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주민분들을 빠르게 대피시켰어야 하는 거죠. 마리쌤이 방금 60km 떨어진 후쿠시마 시내에서도 핫스팟이 발견됐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린피스가 그러면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계속 현지 조사를 진행을 하셨던 건가요? 네, 그린피스 방사선 방호 전문가 그룹이 있죠. 전 세계 여러 사무소에 걸쳐 있는 전문가 그룹이고 이제 저도 훈련을 받고 이 전문가 그룹 소속이 되었고요. 그리고 저희는 현장에서 조사를 진행할 수 있고 현장에 직접 가서 훈련을 매년 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 전문가 그룹이 2011년 3월 26일에 후쿠시마 현지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현지 조사를 시작을 했죠. 조사 시작 바로 다음날 이타테에서 고선량 핫스팟을 발견을 했어요. 북서 지역. 네, 북서 지역이고 원전과 경계하는 지역이 약 40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여기에서 핫스팟이 발견됐기 때문에 일본 정부에 공식적으로 피난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요구를 했어요. 근데 네네. 정부에서 그 지역을 피난 지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청을 한 거였는데 그린피스 조사 결과를 두고 NGO가 조사한 결과이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다라고 답변을 준 거예요. 그런데 수일 후에 국제 원자력 기구에서도 똑같은 지점에서 이제 조사를 했고요. 그 굉장히 고선량의 방사선 지점을 발견을 해서 일본 정부가 4월 11일에 해당 지역에 피난 지시를 결국 내려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방 쪽으로 바람이 불었기 때문에 이제 방사성 구름이나 낙진이 이미 지나가고 있던 상황인데 사고 이후 딱 한 달 동안 제대로 된 피난 지시를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었을 거예요. 사고 후에 1개월 동안이나 이런 피난 지시가 없었다는 게 저도 굉장히 안타깝고 또 분노하게 되는 그런 지점인 것 같은데요. 한나님께서 느끼시기에 이 원전 사고 발생 이후에 가장 달라진 점은 무엇이었나요? 사고가 발생해서 제 모든 삶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우선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후쿠시마에서 계속 지냈을 거라 저와 언니의 전학을 위한 어려움과 아버지와 어머니의 직장을 위한 어려움도 없었을 겁니다. 10년이 지난 현재도 그 핵발전소 사고만 없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 덧붙이고 싶은 건 정말 놀라운 일인데요. 이렇게 정부가 사고 직후에 방사성 오염 정도 얼마나 심각한가, 그 다음에 사고 실태가 어떻게 되나 이거를 국가든 군수의 통수권자든 혹은 시민들에게 알리지 않는 상황은 후쿠시마 사고만 그랬던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이제 그 HBO에서 소개한 체르노빌 사고 당시 고증이 굉장히 정확하게 된 그 드라마 보셔도 아시겠지만 체르노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적시에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과연 한국에서 사고가 나면 우린 다를까요? 그 원전을 운영하는 산업과 국가의 체계라는 것이 이렇게 가려진 곳에서 결정을 내리고 자꾸 사고 위험을 축소하는 데 적응이 되어 있고 방사성 물질의 색깔이 묻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냄새가 나는 것도 아니고 만질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너무나 쉽게 이 사실을 왜곡하게 될 수 있다. 그게 사실 저희가 오늘도 이런 녹음을 하고 그린피스가 계속 탈원전 캠페인을 하는 이유겠죠. 이것은 비단 후쿠시마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사실 정말 가장 중요한 건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그리고 국민들의 건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난해 12월에 한겨레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주변 지역으로 이주한 주민분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겠다 이렇게 밝힌 내용이에요.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또 요미우리 신문 보도를 보면 이 원전 사고로부터 10년이 지났지만 주민등록 기준 인구는
정부는 사고 전 20%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아까 얘기했던 그 북서 지역에 해당하는 나미에 지역이나 이타테 지역 같은 경우에도 올해로 피난 지시가 해제된 지 4년에서 5년 정도가 지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 지역 같은 경우에도 방사성 준위가 피난민들의 안전한 귀환을 담보하기에는 좀 지나치게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는 그린피스 조사가 또 작년에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렇게 일본 정부가 피난 지시를 해제하고 또 주민 귀환 정책을 펼치는 데 대해서 우려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돈으로 해결이 된다고 생각하는 뻔한 생각 때문에 아주 많이 화가 났습니다.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한 생활을 제일로 생각해야 하는 일인데 일본 정부는 자기 잘못을 인정하기 싫어서 주민들에게 거짓말을 치는 모습이 아주 어이가 없고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사실 정말 이게 위험한 상황이다라는 것도 몇몇 주민분들을 통해서 알게 됐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렇게 또 후쿠시마 주민분들이 일본 정부의 이러한 주장들에 대한 또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사를 하고 싶어도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계속 후쿠시마에서 살고 계시는 분도 많고 이사를 했기 때문에 생활에 큰 변화가 발생해서 정신적으로도 힘들어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탈핵 운동을 하면서 우리가 다시 평온한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평온한 생활을 다시 할 수 있도록 저희도 응원하고 기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린피스도 원전에 대해서 위험성을 많이 알리는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그쵸. 사고 직후 10년 동안 후쿠시마 지역의 현지 조사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알리고 있는데 마리쌤도 직접 후쿠시마에 다녀왔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혹시 언제 무슨 일로 다녀오셨던 건가요? 그린피스는 아시다시피 10년간 후쿠시마 현지 방사선 조사를 해왔고요. 총 32번을 다녀왔더라고요. 근데 저는 거기서 고작 한 번을 다녀온 건데 저는 2019년 10월에 처음으로 후쿠시마를 방문을 했고 당시에 하기비스 태풍이 동북부를 강타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머무는 동안 기상 영향이 굉장히 조사에 큰 변화 요인이었죠. 제가 방문한 지역이 이타테, 나미에, 그리고 아보쿠마 강, 그리고 굉장히 오염이 심한 오쿠마, 그리고 아즈마 경기장, 도쿄올림픽이 만약에 진행이 되면 후쿠시마에서 경기를 하는 아즈마 경기장, 제이빌리지, 그리고 후쿠시마 시내 이제 여러 곳을 다녀왔는데 제가 항상 후쿠시마 하면 떠오르는 게 나미에에서 정말 그 작은 마을을 한번 갔었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이제 정말 예쁜 아기자기한 집들이 쫙 있고 그리고 왼쪽으로는 농지대가 있는데 10월이 추수 계절이다 보니까 논이 정말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제가 한국에서도 제일 좋아하는 장면이에요. 잘 익은 곡식들이 노을빛을 맞은 거 보면 그렇게 행복하고 감사할 수가 없거든요. 저는 사실 그때가 되면 부안이나 이제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을 여행을 가는 편인데 그 장면이 제 눈에는 한국 같았어요. 거기가 후쿠시마현의 나미에가 아니라 여기는 경주일 수도 있고 부안일 수도 있고 한국인데 광경이 너무너무 아름다운데 농지대 한가운데 제염토가 엄청 많이 쌓여 있었어요. 검은 피라미드가 있었고 그리고 정말 남들이 보면 되게 한가롭게 여행하는 젊은이들의 모습일 수 있는데 저희는 그 지역이 오염이 되게 심했기 때문에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손끝 어디 하나 노출되지 않게 방호복을 철저히 입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장면을 떠올리면 정말 가슴이 아파요. 그때 다짐했어요. 이런 일이 일본에서도 더 있으면 안 되고 한국에서는 더군다나 더 있으면 안 되니까 탈원전 캠페인을 모든 것을 걸고 해서 꼭 이뤄야겠다. 그랬었던 것 같아요. 후쿠시마 얘기를 하면 사실 저는 그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올라요. 네. 사실 저도 그때가 기억이 나는데 마리쌤께서 이제 새벽에 좀 숙소에서 카메라를 켜시고 그때 생각과 감정
과정을 녹음을 해주신 게 기억이 나요. 이제 그 영상이 좀 떠오르면서 저도 약간 울컥하는데 정말 이러한 사고는 전 세계 그 어디에서도 다시는 발생하지 말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더 열심히 해야겠죠. 그리고 지금 이 팟캐스트를 들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는 한 저는 그 목표 분명히 이룰 수 있다고 정말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정말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을 할 테니까 시민분들도 많이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이런 안전성을 고려하지 않고 오염 지역을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데 그린피스에서 지난주였죠. 3월 4일 후쿠시마 현지의 방사선 조사 결과를 가져오셨다고 했는데 마리쌤 혹시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네, 저희가 3월 4일에 2건의 신규 보고서를 발표를 했어요. 후쿠시마 10주년의 의미가 굉장히 깊고 단순히 지금 현상을 그리고 현상의 문제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수습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얘기하기 위한 근거 자료를 발표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보고서, 저희가 여태까지 10년 동안 조사를 해온 지역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요약한 거고요. 이번 보고서의 핵심은 두 가지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지금 일본 정부가 계속 재염이 완료됐다고 하고 피난 지시 명령을 해제해서 피난민들을 귀환시키려고 하고 있거든요. 재염이라는 단어의 뜻은 정확하게 무엇인가요? 재염은 방사선으로 오염된 곳을 제거하는 작업이에요. 그런데 지금 일본 정부에서 하는 것은 이염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아예 방사선 물질을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염이라는 표현이 맞지만 이미 몇 년에 걸쳐서 순차적으로 피난 지시를 해제했는데 실제로 저희가 정부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재염이 꼭 필요한 재염 특별 구역에서 실제 현재까지 재염을 완료한 것이 20%가 안 돼요. 2017년 그리고 2019년 조사 자료로 15%의 재염 완료였기 때문에 그동안 코로나 사이에도 열심히 재염을 했다고 해도 20%가 채 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지역은 계속 재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20% 미만의 재염 속도를 가지고 재염이 완료됐다면서 피난민을 귀환시키는 정책은 잘못됐으니 바꿔라 라고 제언하는 게 이번 보고서의 첫 번째 핵심이고요. 더군다나 재염을 해야 하는 이 지역에는 거주지와 도로만 포함이 되어 있지 농지대나 산림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애초부터 너무나 재오염이 심하고 명백하기 때문에 그리고 재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지 않는 거죠. 저희의 조사 결과를 보시면 아이들이 뛰놀고 아이들이 학교를 현재 다니고 있는 지역에서도 재염을 완료한 운동장을 제외하면 한 발짝 두 발짝만 옆으로 가도 바로 도랑이 있고 물이 통하고 숲으로 이어지는 길인데 거기는 방사성 준위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염을 완료했다는 거짓말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민들을 그리로 보내면 안 된다. 유엔에서도 거듭해서 경고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산림지대 나무와 식물들을 조사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산림지대를 제대로 재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깊은 곳에 들어가서 나무들의 시료를 채취한 거예요. 후쿠시마 산림지대에 삼나무가 많거든요. 그래서 삼나무 잎을 따서 분석을 했는데 거기에서 스트론튬이 나왔어요. 스트론튬은 방사성 물질 중에 가장 위험한 물질 중 하나고 WHO에서 1등급 발암 물질로 지정하기도 했죠. 근데 성질 자체가 무거워서 공기 중으로 널리 퍼지진 않아요. 보통 세슘이 많이 발견이 되죠. 그런데 저희가 나무 잎에서 스트론튬을 발견했다는 얘기는 원전으로부터 30km, 40km 근방에 있는 산림지대를 무작위로 조사를 한 거였거든요. 다 10km, 20km 이렇게 거리를 넓혀가면서. 근데 모두 스트론튬이 나왔다는 것은 이미 그 산림지대가 대부분 스트론튬에 오염이 됐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두 번째 핵심 사항을 전달하면서 일본 정부가 지금 재염 완료 기준 혹은 방사성 오염 기준으로 보고 있는 건 세슘밖에 없거든요. 스트론튬은 세슘이 한 5 정도 나갔으니까 스트론튬은 한 3 정도 갔을 거야. 이렇게 추정치로 소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결과는 더 방사성 물질을 복합적으로 판단하고 조사해서 재염 정도를 논의해야 된다라는 제언을 남기고 있죠. 네, 사실 그린피스의 이 10년여의 현지 조사는
후쿠시마 주민분들의 지속적이고 또 전폭적인 협조가 없었다면 불가능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또 이렇게 해마다 3월 11일이 가까워지면 저희 조사팀과도 안부를 나눠주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나님도 이 원전 사고를 계기로 원자력 발전과 그리고 방사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좀 어떠한 것들을 알게 되고 또 알리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일단 햇발전의 위험성과 불필요성에 대해 잘 알게 되었고요. 또 햇발전과 환경의 연관성에 대해 잘 알게 되었습니다. 반출되는 반사성 물질이나 오염수를 처리할 수가 없어서 그것들을 바다에 버린다고 하는 결정이 내렸는데요. 그런 방법을 앞으로도 계속 진행한다고 하면 아름다운 바다를 포함한 모든 자연과 모든 생명체가 점점 죽어갈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탈핵을 해야 하는 가장 큰 의미가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탈원전 캠페인을 계속해야 하는 그런 이유가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말씀이 굉장히 기억에 남을 것 같은데요. 한나님께서는 현재 이제 청소년 탈핵 운동가로도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좀 어떠한 변화를 바라고 계신지에 대해서도 혹시 공유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미래 세대를 살아갈 우리 특히 청소년들이 햇발전이나 환경에 대한 사고방식이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으면 좋겠어요. 지금 청소년들은 이러한 문제를 많이 어렵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사소한 것이라도 자연을 지킬 도움이 된다는 것을 교육을 통해 배울 수 있으면 좋겠고, 그걸 위해서는 한국에서도 일본에서도 전 세계에서 환경 교육을 더 받을 수 있는 교육기관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청소년들이 활발하게 적극적으로 탈핵 운동을 하게 되면 세계 중의 생태계를 좋은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고 동의하고 한나쌤께 저 질문 하나 하고 싶은데요. 네. 혹시 한국에서든 일본에서든 탈핵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어려운 점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었는지 궁금해요. 저랑 동갑인 친구나 청소년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을 하게 될지 좀 궁금하기도 했고 걱정하기도 했어요. 제 이야기를 통해 생각이 변하고 탈핵을 위해서 무언가 실천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다, 아니면 핵 문제에 대해서, 환경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성을 느끼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고요. 무섭기도 했고 많이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저도 시민분들이 우리 캠페인 을 보면서 탈원전을 빨리 이뤄야 된다, 원전이 위험하다라고 알리는 이 캠페인을 보면서 마음을 바꿔주셨으면 좋겠는데 내가 그 마음을 충분히 바꾸지 못하면 어떡하지? 그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더 좋은 이야기, 더 좋은 자료를 만들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하고 혹시 실패할까봐 좀 두렵다는 생각을 자주 하거든요. 그리고 대중 앞에도 설 일이 많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지만 그때마다 지나온 길을 좀 돌아보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특히 오염수 캠페인을 해오면서 많은 인식이 바뀌었고 실제로 변화한 것들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천천히 이루어지는 거죠. 저 스스로에게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할 뿐이고 변화는 언제든지 오는 것이니 좀 기다려보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한나쌤이 어떤 생각으로 임하시는지 좀 궁금했는데 답변을 들으니까 저는 좀 위로가 되네요. 네, 저도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이야기를 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한나님과 마리쌤의 이런 비슷한 생각들이 정말 간절함을 가지고 활동을 해 오시면서 비슷하게 드는 생각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또 분명히 이런 활동을 보고 계시는 분들에게 그 진심이 전해질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한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생명을 지키는 세상을 위해서 앞으로 청소년들의 세상이잖아요. 그리고 시민분들도 부끄럽지 않게 그렇게 함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 후쿠시마 문제가 끝나지 않은 것 같은데요. 한 달 전이었죠. 아마 2월 13일로 기억하고 있는데 후쿠시마에 규모 7.3의 강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후쿠시마에 또다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닐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혹시 원전이나 오염수에 대한 피해는 없었나요? 참 모두가 놀랐어요. 강진이 후쿠시마에 다시 발생한 거에 대해서 일본 시민분들만큼 놀란 사람들은 없었겠지만 너무 안타까운 사고였는데요. 당시에 아무래도 7.3이면 역시 굉장히 강진이기 때문에 원전 부지 안에 현재 남아있는 시설물들, 특히 오염수 저장 탱크, 그리고 원자로의 경납고라고 하는 것은 원자로를 감싸고 있는 건물이라서 경납고의 기능이 보통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원자로가 폭파했고 경납고 역시도 손상됐기 때문에 사실은 경납고가 움직이면 그 안에 남아있던 굉장히 고농도의 오염수가 밖으로 흘러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지금으로서는 그 안에 있던 오염수가 밖으로 방출됐다고 봐야 되고요. 그게 바다일지 아니면 뭐 부지 안에 어딘가일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그래서 일본 정부 입장은 뭐 주변의 방사선 양이 증가하지 않아서 아직 심각한 수준이 아니라고 했는데 이로부터 며칠 지나지 않아서 후쿠시마 현의 어업협동조합이 방사성 우럭을 잡았죠. 사실 후쿠시마 어업협동조합은 이 오염수나 아니면 원전 사고 피해에 정말 직격탄을 맞은 시민분들의 그룹 중에 하나인데 최근에 그래서 해당 그 어류에 대한 조업을 중단했다고 들어서 많이 놀라고 가슴이 아팠는데요. 이게 오염수가 방류되면 한국에서도 심심치 않게 발생할 수 있는 현실이 된다는 걸 우리가 다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거고요. 현재까지 일본 정부가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아직 얘기하고 있지 않잖아요. 며칠 전에 이제 외무성에서 정말 이례적으로 한국의 기자들만 모아가지고 통역사를 붙여서 K-팝이나 이런 한국적인 문화와 어떤 교류에 대한 호의까지 표출을 하면서 오염수 방류를 언제까지 미룰 수 없지만 굉장히 안전한 수준이다라고 이제 얘기한 바가 있었는데요. 저희는 지금 코로나나 일본의 정치 상황 때문에 한동안 오염수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가 어려울 거라고 판단하고요. 다음 결정을 할 때는 아마 올림픽이 지나고 나서가 아닐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언제든 결정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주의 깊게 봐야겠죠. 그 원자로 안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스트론튬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고 플루토늄이나 우라늄처럼 고독성의 알파 핵종이라고 부르거든요. 이들은 반감기는 수천 수만 년이고 방사능이 줄어드는 것까지 생각하면 정말 영겁의 시간을 들여야지만 방사능이 없어지는 핵종인데 이게 이제 후쿠시마의 폐로 과정, 그러니까 원자로를 식히는 과정, 이 모두에서 외부로 방출되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두 번째 보고서의 주제이기도 한데요. 핵심은 일본 정부가 어떤 폐로 기술을 적용시키느냐에 따라서 한국에도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남긴다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넓은 개념에서 이렇게 원전 사고가 나면 인간적인 기술로 인간적인 시간 안에 절대 수습이 불가하다라는 교훈을 남기는 것 뿐만 아니라 정말 현실적인 문제를 남기는데 이 폐로 과정에서 연료를 제거하는 게 핵심이거든요. 근데 지금 기술에서는 연료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없어요. 특히 사고가 났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일본 정부는 여기에 물을 부어서 연료 파편을 제거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말씀드렸던 플루토늄, 우라늄 같은 고독성의 알파 핵종이나 세슘, 스트론튬, 이 아직 10년 동안 밖으로 나오지 않았던 어마어마한 고독성의 물질들이 다 물을 통해서 밖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게 다 오염수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오염수 방류가 되지 않도록 원천에 봉쇄해야 된다. 이런 시사점을 주는 보고서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정말 해수는 국경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언제 우리나라로 피해를 입힐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이런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막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나님께서도 주민분들과 함께 탈핵 활동을 계속 진행 중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후쿠시마 주민분들 700여 명과 함께 일본 정부를 상대로 지금 소송 중이라고 들었는데 혹시 현재 상황은 어떠신가요? 네. 손해배상이 약 30건 진행 중이고요. 이번 달 3월 초에 어린이 비폭 재판 판결이 나왔는데 아쉽게도 패소되었답니다.
네, 사실 어린이가 어른보다 그 방사성 피폭에 노출될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 위험하기도 한데요. 이 결과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정말 후쿠시마 주민분들을 위해서라도 나머지 판결들에서라도 의미 있는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원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혹시 한나님께서는 그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탈핵 운동이 더 활성화돼야 한다고 다시 생각하게 되네요. 저는 핵발전의 필요성은 1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이유와 핵발전의 사실을 더 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핵발전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분들은 위험성이나 단점을 아직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만약 그 단점을 알고 있어도 핵발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살아가는데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해결해야 할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공감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공감이 어려우신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린피스의 탈원전 캠페인에 꼭 함께 해주세요. 저희가 캠페인 활동을 진행하는 사항들을 많은 사람이 알면 알수록 그분들은 탈원전에 대해서 정말 그런가? 아니야 필요할지도 몰라. 하지만 그린피스는 왜 이런 활동을 하는 거지? 라고 관심을 갖도록 저희 활동을 널리 공유해 주시거나 탈원전에 반대하는 서명에 참여해 주시는 여러분의 힘은 정말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저희가 오염수 반대 청원서만 지금 10만 넘는 서명을 모았는데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서명 운동 함께 합쳐서 다음에 일본 정부가 오염수를 방류하려고 할 때 전 세계적인 시민들의 목소리로 알리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 가장 가까운 것은 저희 캠페인에 함께 하시는 거다. 여러분의 선택이 곧 미래를 만드는 거니까요. 가깝게는 저는 그런 방식이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한나님께서는 어떤 의견을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러한 문제를 자기 삶과 연관시켜서 다 같이 핵 문제에 대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핵 문제는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고 해결해 가야 하는 문제입니다. 특히 핵발전소 최고 밀집 지역인 여기 한국에 사는 시민들은 더더욱 자기 삶과 미래를 지켜야 하는 사실을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생각하고 행동하면 꼭 세상이 바뀔 거니까요. 네, 한나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 같이 생각하고 행동해서 세상이 꼭 바뀌기를 기원하겠습니다. 한나님은 이제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하실 생각이신가요? 탈핵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습니다. 제가 경험한 이러한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저는 꼭 핵이 없는 세상을 실현하고 싶습니다. 아직도 후쿠시마에서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증가하지 않도록 꼭 현대사회를 바꾸고 싶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힘을 합쳐야 실현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탈핵을 추진하는 사람이 더 증가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꼭 앞으로도 탈핵 운동을 해나갈 겁니다. 제가 한나님께 참 관심이 많았잖아요. 몇 년 전부터 한나님이 한살림이나 이제 다른 환경단체에서 발언하고 발제하는 모습들을 제가 봤었거든요. 근데 그때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인상 깊었지만 중학교 시절 얘기가 사실 저는 가장 기억에 남아요. 그게 한나쌤의 담대하고 용기 있는 성격을 되게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후쿠시마에서 일어났던 일을 글로 썼는데 아마 선생님이 그거를 저지했었나?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한국으로 오셨던 계기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전부는 아니겠지만 얼마나 그 탈핵의 중요성 그리고 후쿠시마 사고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큰 도전을 감내하는 한나님을 정말 존경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한 10년, 20년 혹은 30년 뒤에라도 얼마가 걸리든지 언젠가는 만나서 우리가 30년 전에
전에 혹은 20년 전에 이렇게 팟캐스트 녹음을 했는데 지금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수습도 어느 정도 안정적인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고 오염수도 막았고 한국도 탈핵을 정말 빨리 하게 됐어요 라는 이야기를 꼭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어느 곳에 있던지 간에 저는 한나님이 우리 미래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일이 있어도 탈핵 활동을 정말 포기하지 않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리고 저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탈핵이 될 때까지. 그래서 그때까지 이 마음을 잊지 않고 계속 잘 서로 응원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마리쌤 말씀처럼 10년 뒤, 20년 뒤 또는 30년 뒤에 저희가 다시 한번 만나서 지금을 좋은 기억으로 회상하는 또 그런 때가 하루빨리 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나님과의 만남 그리고 후쿠시마 보고서 내용을 통해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대한 환기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면 방송 광고 듣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만들어집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서울사무소에 후원해주실 분들은 네이버에서 그린피스 팟캐를 검색하시면 쉽게 후원에 참여해주실 수 있습니다. 한나님 그리고 마리쌤 오늘 녹음 어떠셨나요?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제가 아직도 지식도 부족하고 더 공부해야 될 것이 많은데 마리쌤 이야기도 들으면서 저도 이번 기회에 배운 것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이야기를 통해 청취자분들이 느낄 것이 꼭 하나쯤은 있었으면 좋겠네요. 햇발전 문제 해결을 위해 다 같이 힘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아까 너무 많은 것을 쏟아냈기 때문에 혹시 오늘 녹음에 참여하신 나연쌤, 한스쌤 어떠셨는지 저는 더 궁금하네요. 저는 좀 울컥울컥 하는 순간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감정을 누르느라 그랬네요. 네, 저도 오염수 문제나 아니면 저희 원전 문제들이 빨리 해결이 되고 청소년들이 좀 더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한나님도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마리쌤도 열심히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여기 초대석에 남아 있겠습니다. 아, 부담된다. 부담이 아니라 견제하는 거였습니다. 견제군요. 견제였군요. 사실 네. 진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말 우리 모두가 같이 노력을 해야죠. 긴 시간 같이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요. 사실 저도 팟캐스트 열혈 청취자라서 여러분 남겨주시는 메시지들 다 보거든요. 오늘 특히 어떤 의견 주실지 좀 궁금한데 혹시 너무 무겁게만 느껴지셨다면 좀 이해해달라고 요청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더 힘있는 미래를 향해서 내일을 향해서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오염수 캠페인 그리고 내일 나올 깜짝 프로젝트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혹시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내일 오전 11시 이후에 유튜브에서 그린피스 후쿠시마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아마 알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신 청취자분들 그리고 오늘 함께 해주신 한나님, 마리쌤 그리고 한스쌤 모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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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